AI 건강 라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매라는 임상증후군의 실체가 규명되는 과학적 여정을 통해 자신의 미래내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치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좀 나빠지는 것, 아니면 좀 더 나쁘게는 노망,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시진 않나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좀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우리가 이 치매라는 적을 제대로 알기까지 무려 100년이 넘는 아주 긴 추격전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 보이지도 않고 정의할 수도 없었던 그런 적을 상대로 말이죠.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범인을 쫓는 탐정 이야기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노화라는 자연현상 뒤에 숨어버린 범인의 그림자만 쫓다가 마침내 뇌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명확한 증거, 그러니까 이상 단백질이라는 그 범인의 지문을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이니까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그 100년간의 추격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치매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과학이 어떻게 그 정체를 파헤쳐 왔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치매의 그 다양한 원인부터 또 뇌 속을 들여다보는 진단기술의 놀라운 발전, 그리고 마침내 범인의 활동 자체를 막기 시작한 치료법의 혁신까지 그 핵심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식이 당장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가장 강력한 예방과 관리법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추격전의 가장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보죠. 이 치매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범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범죄로 인한 결과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흔히들 치매를 그냥 단일 질병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치매는 임상증후군입니다. 임상증후군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병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 때문에 뇌 기능이 망가져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그냥 깜빡깜빡하는 것과는 달리 뇌세포가 실제로 죽어나가는 명백한 병리적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다양한 원인, 그러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들에는 누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가장 악명 높은 녀석부터 소개해 주시죠. 가장 흔하고 악명 높은 주범은 단연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요? 네, 전체 치매의 한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차지하는 압도적인 원인이죠.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두 종류의 이상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병이거든요. 단백질이 쌓이는 거군요. 네, 마치 뇌에 끈적한 쓰레기랑 엉킨 실타래가 막 쌓이는 것과 같아요. 이 공격이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증상으로 기억력 저하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60에서 80%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최대 40%는 다른 원인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무시 못할 수치인데요.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뭔가요? 두 번째 주범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이요? 네, 이름 그대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에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뇌세포가 급격히 죽어버리는 거죠. 알츠하이머병이 약간 안개처럼 서서히 다가온다면 이 혈관성 치매는 갑작스러운 뇌졸중 후에 벼락처럼 나타나거나 아니면 작은 혈관 손상이 반복되면서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네요. 루이 소체 치매라고요. 네, 근데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전체 치매의 약 15%에서 30%를 차지하는 세 번째로 흔한 원인입니다.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 덩어리, 즉 루이소체가 뇌에 쌓여서 발생하는데요. 원인이 되는 그 단백질 찌꺼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럼 나타나는 증상도 완전히 다른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원인이 다르니까 증상의 시작점과 양상이 특징적으로 달라져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공장인 해마 영역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기억 공장이요? 네. 그래서 방금 나눈 대화를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까맣게 잊는 이런 최근 기억 상실이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죠. 반면에 루이소체 치매는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훨씬 좀 기이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인다거나 방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식의 아주 생생한 환시를 겪기도 하고요. 또 몸이 뻣뻣해지고 행동이 느려지는 파킨슨 증상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상태가 아주 좋았다가 갑자기 확 나빠지는 기복이 심한 것도 특징이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치매가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들을 보면 뇌종양이나 수두증,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원인으로 생긴 가역적 치매도 있거든요. 가역적이요? 돌아올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원인만 제대로 치료하면 뇌 기능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질병을 인류가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그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1906년 한 독일 의사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바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죠. 아우구스트 데라는 환자가 사망한 뒤에 그 뇌를 부검해서 아주 기이한 것들을 발견해요. 신경세포 안팎에 끈적하게 엉겨붙은 덩어리들,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아밀로이드 반점과 신경섬유 다발을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게 바로 치매를 막연한 노망이 아니라 뇌 물리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규정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었군요. 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전환점이었죠. 그런데 그 위대한 발견 이후로 거의 반세기 동안 치매 연구가 암흑기였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왜 그랬던 거죠? 그게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정신분석학의 영향이 컸어요. 뇌의 물리적인 변화보다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억압된 욕망, 이런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아하. 그러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로버트 테리, 카치만, 버틀러라는 3명의 선구자가 나타나서 65세 이전에 생기는 초록이 치매나 그 이후에 생기는 노인성 치매나 뇌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병이다. 와. 이건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할 질병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한 거죠. 와, 이건 거의 뭐 치매 독립선언이었네요? 그렇죠. 이 선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질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대응과 연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쵸. 개인의 문제로 볼 때랑 뇌질환으로 볼 때랑은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뇌질환으로 규정되자마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대규모 연구비를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과학적인 치료법 개발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치매 안심센터 같은 국가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토대가 된 겁니다. 인식이 질병으로 바뀌었으니 그 다음은 방연이 어떻게 정확히 찾아내느냐의 문제였겠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뇌 속의 변화를 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거죠? 맞습니다. 애초에 의사들은 이 복잡한 뇌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기 시작한 건가요? 초기에는 정말 막막했죠. 환자랑 보호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문진,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백배기칠은 얼마죠? 같은 질문이 담긴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라고 부르는 설문지가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만 듣는 셈이었군요. 네, 그렇죠. 물론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첫 단추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너무 주관적이고 초기 변화를 감지하기엔 좀 둔감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범죄 현장, 그러니까 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겠군요. 맞습니다. 1980년대 CT와 MRI의 등장은 수사 방식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 뇌의 구조를 선명한 사진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뇌종양이나 뇌출혈처럼 치료 가능한 다른 용의자들을 확실히 배제할 수 있게 됐고요. 더 나아가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기억의 중추인 해마가 쪼그라드는 위축 같은 구조적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장 사진을 찍는 수준을 넘어서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지문, 그러니까 특정 단백질까지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치매 진단의 심장부입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는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용의자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어디에 얼마나 쌓였는지 색깔로 보여주거든요. 말 그대로 범인의 지문을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죠. 와, 색깔로요? 네, 붉은색으로 물든 뇌 영상을 보면 더 이상 추정이 아닌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뇌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혈액 속에 남은 흔적만으로도 범인을 추적할 수 있다고요.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요? 더 이상 영화가 아닙니다. 뇌척수액 검사나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미세한 변화를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 한 방울로요? 네.
특히 피 한 방울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혈액 바이오마커, 예를 들어 인산화 타우 검사 같은 기술은 진단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고가의 PET나 허리를 찔러야 하는 뇌척수액 검사 없이도 훨씬 더 이른 단계에서 위험군을 선별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잠시만요.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면 병을 정의하는 기준 자체도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증상에 나타나야만 환자였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984년의 첫 진단 기준은 오직 기억력 저하 같은 임상 증상에만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기준에서는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아직 치매 증상은 없지만 뇌의 병리적 변화가 시작된 전임상 단계, 그리고 가벼운 인지 저하만 있는 경도인지 장애 단계를 포함하는 질병의 연속체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아,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증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흔드는 기준이 등장했다고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2018년에 제시된 연구 기준인 ATN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A는 아밀로이드, T는 타우, N은 신경퇴행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준은 증상과 상관없이 오직 이 세 가지 바이오마커의 유무만으로 질병을 생물학적으로 정의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증상은 멀쩡하고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피검사나 PET 검사 결과만 보고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질병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뇌에서 특정 생물학적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의 질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치료의 목표를 증상 완화에서 질병의 시작 자체를 막는 예방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단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치료의 역사도 당연히 크게 달라졌겠네요. 오랫동안 치매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근본 치료제가 없는 병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맞습니다. 1990년대부터 사용된 도네페질 같은 약물들은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해서 뇌 기능이 잠시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증상 완화제였습니다. 아, 증상을 완화하는. 네, 독에 물이 빠지는 속도를 약간 늦춰주는 정도였죠. 병의 근본 원인인 뇌세포 파괴, 즉 독에 난 구멍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디어 그 구멍을 막는 약, 질병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약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건 정말 치매 정복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2020년대 들어 개발된 레카네맙, 도나네맙 같은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약물들은 뇌에 쌓인 원인 물질, 즉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쓰레기에 직접 달라붙어서 청소부 세포들이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뇌의 아밀로이드를 거의 완벽하게 청소했고요. 그 결과 인지 기능 악화를 위약 대비 27%에서 35%가량 늦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27%라는 수치가 통계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이지만 환자나 가족에게는 실제로 어떻게 다가올까요? 예를 들면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27%라는 건 만약 약을 안 썼을 때 3년 걸려 나빠질 것이 4년 정도로 늦춰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겐 미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환자와 가족에겐 스스로 식사를 챙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1년 더 버는 것과 같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인을 제거해서 병의 진행을 늦춘 질병 조절 치료제 DMT라는 점입니다. 아, DMT. 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그럼 약물 치료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뇌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란셋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치매 위험 요인의 약 40%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40%나요?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그중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뭘까요? 단연 운동입니다. 뇌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죠.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를 매일 30분 이상. 둘째,
주 2회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는 것. 셋째, 매일 10분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변에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핵심은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는 중강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걷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성장 인자를 촉진하는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단은 어떤가요? 뇌에 좋다는 영양제도 너무 많아서 헷갈리던데요. 한두 가지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식습관, 즉 식단 패턴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가장 탄탄하게 쌓인 것이 바로 마인드 식단이에요. 대규모 연구에서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무려 53%나 낮았습니다. 53%요? 네, 그리고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중간 정도로만 따라해도 35%의 위험 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신약의 효과가 27에서 35%인 걸 감안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죠. 와, 53%면 정말 놀랍네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한국식으로 바꿔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꼭 챙겨 먹어야 할 9가지와 피해야 할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 그거 좋은데요? 한번 알려주시죠. 권장하는 9가지는요. 매일 잡곡밥에 다양한 채소 반찬, 그리고 쌈이나 샐러드 같은 녹색 잎채소를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콩이나 두부를 더하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일주일에 2~3번은 등푸른 생선, 고기는 붉은 고기 대신 닭이나 오리고기로 드세요. 과일 중엔 베리류가 특히 좋고 전반적으로 싱겁게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럼 피해야 할 3가지는요? 명확합니다. 달콤한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류, 그리고 튀김류, 마지막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하나만 꼽으라면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통곡물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피해야 할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즐겨 먹는 맛있는 것들 대부분이네요.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증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심혈관 질환 관리가 잘 된 선진국에서는 나이를 보정했을 때 치매 발생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와, 예방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집단 수준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단과 운동 외에도 고혈압과 당뇨를 철저히 관리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두뇌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치매 위험을 종합적으로 낮추는 칵테일 요법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100년에 걸친 거대한 추격전을 함께 따라온 기분이 드네요. 정리해보자면 치매는 더 이상 막연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명확한 범인이 있는 생물학적 질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뇌 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바이오마커라는 강력한 수사 도구 덕분에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됐고요. 마침내 그 범인을 직접 소탕하는 치료제까지 등장했죠. 하지만 그 어떤 최첨단 신약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치매만큼 잘 들어맞는 질병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혈액검사만으로 미래의 알츠하이머병 위험, 즉 뇌 속의 생물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에 질병의 생물학적 증거는 있지만 아직 암울한 증상이 없고 삶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환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 정보가 당신의 남은 삶의 계획, 정체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